노동이 반드시 불쾌한 일만은 아니다. 노동은 늘 힘들거나 최소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힘든 것임에는 틀림없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 또한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하며 사실상 노동은 종종 인생의 가장 즐거운 부분 중 하나다. 미아이, 직센트 미아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셨죠? 저도 잘 보냈습니다. 요즘에 일요일만 하다 보니까 좀 쉬다 보니까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원래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또 좋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좀 여유 있게 살고 하다 보니까 좀 괜찮아졌습니다.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삶이 좀 힐링이 되고 좀 매 순간이 힐링이고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종 목요일 날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열심히 준비해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다가 하다가 그러는 거겠죠. 사람들이 항상 늘 열심히 달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힘들 땐 잠깐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건강 그 다음에 돈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면 내가 왜 힘들까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날 힘들게 하지? 하면서 자신의 내면으로 귀를 기울이는 순간도 가져보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열심히만 달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자가 하는 말, 너의 사회생활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겠어. 그래요. 살면서 힘들지 않은 순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좀 덜 힘들었으면 하는 마음. 정말 이건 아닌데 할 때 이런 책 또한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사회생활 했구나, 직장생활을 하는구나, 나도 이런 거는 이해가 돼. 아니면 이런 부분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부분도 이 책에 많아요. 저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괜찮았던 부분들을 좀 적어놨거든요. 그 부분을 읽고 난 감상도 짧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 부분을 고르게 됐는지, 읽게 됐는지 하는 감상이요. 그래요. 우리 모두 대부분이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순간 매 순간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내 중심을 지키고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모두 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고요. 응원합니다. 그래요.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 조금 읽어드릴게요. 저마다의 상처와 짐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호련히 사라지고 싶은 날들이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뭐가 그리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때때로 혼자 해결 못할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마음에 고인 멍울을 방치할 때도 있었습니다. 삶이 모두에게 힘든 건 당연한 이치겠지만 내 인생임에도 예측 불가능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일이 엮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토록 위태롭게 느껴지고 마음 한쪽이 아리다 못해 휘청이는 걸까요? 치열하고 버거워 방황으로 채워지는 일터에서의 시간은 여기저기 부딪히며 인생이란 문제지에 정답 없이 흐릅니다. 그럼에도 조금씩 중심을 잡아가면서 알 수 없는 미래와 냉담한 일터 사이에서
두려움 너머의 감미로운 성장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 내가 다치지도 지치지도 않을 일의 의미를 찾아야만 할 거예요. 그 일터에서 내가 시간을 사랑하고 장악하려면 뭘 어떻게 인내하고 감당해야만 할까요?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현실의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이 책에는요, 이런 물음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생활이 지쳐 힘들 때 꺼내어 펼쳐보면 인생의 방향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비틀어 볼 수 있을 겁니다. 똑바로 서기 위해 몹시도 어렵게 흔들렸던 경험을 들려드립니다. 호련히 사라지고 싶은 날이 생겼을 때 당신의 사회생활이 덜 힘들기를. 일의 맑음과 흐림. 살다 보면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다. 매일 맑은 날만 지속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다. 구름 한 점 없이 쨍쨍하다가 갑자기 후두둑 소나기가 오는 날도 있고, 눈비에 바람까지 덮쳐 정신없다가 산책 생각이 간절해지는 따뜻하고 맑은 오후를 만나기도 한다. 냉정한 일터에서 이거 실화냐? 하고 되묻게 되는 팍팍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도 내 마음만 맑으면 우리는 또 살아간다. 버틸 수 있다. 결국 마음이 일을 한다. 그리고 일을 할 때도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추진 동력과 성장 동력 모두 내 마음의 자원에서 가지를 뻗어나간다.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면 흐린 날에도 주의사항을 조금씩 지키면서 평온하게 즐겨보자. 그저 날씨처럼 일의 맑음이나 흐림은 종잡을 수 없는 것이니까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맑게. 그리고 뭐 주물해지면 어때? 맑음도 흐림도 이름 붙이기 나름인 것처럼 모든 일에는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니까.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바꿀 수 없는 걸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라인홀드 니부어. 회사에 불청객이 쳐들어온 일이 있었다. 불청객은 사무실 화분을 다 깨부수고 술판을 벌였다. 나는 천인공노할 그들의 만행을 지켜보면서 증거 사진을 찍었다가 두드려 맞을 뻔했다. 나는 폭행을 피했지만 내 옆에 있던 컴퓨터는 박살이 났다. 그럼에도 참았다. 참는 게 옳다고 믿었으니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가만히 있는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급기야 도발하려 도둑질을 한다. 탕비실에 비치된 음료를 먹으면 될 텐데 개인 물품인 홍삼차를 다 털어간다. 그걸 본 후배는 나에게로 와서 어떡해요? 하고 물었는데 이를 악물고 있던 이성이 폭발해버렸다. 여기서 더 참으면 나는 물론이고 이 회사는 바보가 된다. 좋게 말하려고 했는데 겉만 늙어버린 이 유치한 어른들이 비서실 직원이라고 사장 첩질하련
이러고 쌍욕을 선사하는 바람에 나도 발작 버튼이 눌려버렸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는 욕 한마디 하지 않고 그들을 질리게 만들었다. 냉담하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 얼마나 그들을 열받게 만들었냐면 욕하다가 안 되니까 너희 부모는 네 싸가지 수준을 알아? 라는 말로 긁고 그러다 안 되니 주먹을 뻗는 신용을 연겁해댔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나다. 말싸움을 걸어놓은 상대에게 과한 분노를 선물하는 게 나다. 그걸 알기 때문에 여태 인내했다니까. 당신들 완전히 잘못 걸렸어. 그날 이후 불청객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나는 인내와 용기 사이에서 더 큰 지혜를 갖추려고 노력 중이다. 하지만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인내보다는 용기다. 아니, 이제는 분별력 있게 용기를 펼칠 것이다. 불청객들이 다시는 입도 뻥끗 못하게. 갑과 을의 월급. 치과 진료로 굉장히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치과 주인인 원장과 그 병원 상담 간호사의 상반된 태도 때문이었다.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연차 휴가를 내지 않으면 토요일 오전에만 치과에 갈 수 있었다. 그런데 점점 더 통증이 심해지자 원장 선생님은 아프면 전화를 하세요. 제가 퇴근을 안 하고 야간 진료를 봐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했다. 정말이지 고마운 말이었다. 한 명의 환자를 위해 퇴근까지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것이니까. 얼마 후에 실제로 치통이 심해졌고 원장님 말씀대로 퇴근 무렵에 병원으로 전화를 하니 간호사가 퇴짜를 놓았다.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사실 기다리시는 건 무리예요. 병원이 문을 닫지 않으면 간호사도 퇴근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 퇴근 시간을 연장시키려는 내가 얼마나 밉고 못마땅했을까. 결국 난 야간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나를 둘러싼 이 두 사람의 태도는 왜 이리 달랐을까? 공중 화장실 청소를 해본 적이 있나? 아마 학교 때 당번으로 선정되어도 정말이지 하기 싫은 일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집의 화장실 청소는? 꼭 청소를 하지 않더라도 휴지통이 넘친다거나 바닥이 더러워졌다면 어떻게든 그 상태를 개선시켜보고자 노력했을 것이다. 우리 집 화장실은 치우면서 공중 화장실을 치우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그건 조금 흔한 이야기다. 바로 주인의식. 내 삶의 주인공은 당연히 나다. 하지만 사람이 모든 일에 애착을 가지고 내 일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기는 힘들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월급을 많이 받는 이유는 책임질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고 회사에 기여하는 바가 커지기 때문이다.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회사에 큰일이 생기면 밤잠을 설치고 고민한다. 과거에 내가 모셨던 상사들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묘수를 고안하였고 가장 먼저 출근하여 수척해진 얼굴로 실무자 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분들을 가까이서 뵙고 있을 때 나는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월급을 많이 받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주인의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한눈에 보기에도 흐리멍텅하다. 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 일을 끝까지 쫓아가고자 하는 의지나 확신이 보이지 않아서 위에서도 그저 그런 일만 시키게 된다. 주인의식이 미비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쏟아내며 이 일을 내가 왜 하지 않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회사 생활을 한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잡담을 하는 공간은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회사가 아니라 입시를 포기한 시끄러운 수험생이 모인 열반 같다. 열반 아이들은 불평을 위한 불평을 한다. 회사에 속해 있는 열반 직장인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주인의식은 회사에 충성을 하기 위한 을의 마음가짐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갑의 마음가짐이다. 근로계약서에 을이라고 명시되어 있을지언정 진짜 을이 되지는 말자. 시간의 메인 몸이지만 마인드까지 매여 있지 않으려면 말이다. 어른인 척 할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해봐. 우리 몸은 지속적으로 나이를 먹어 노화를 겪지. 하지만 우리 정신 연령도 몸에 맞게 올바로 나이를 먹고 있을까? 10대까지 갈 필요도 없이 20살 때의 정신 연령과 지금의 나 얼마나 많이 바뀐 것 같아? 겉모습이 변했다고 굳이 속까지 맞출 필요는 없잖아. 나이를 먹었다고 다 어른이 아니야. 떠올려봐. 어린아이같이 떼쓰는 어른들도 있잖아. 내가 꼭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해서 청춘이 끝난 것도 아니고 말이야. 누군가는 청춘의 나이에 살면서도 이미 죽은 사람처럼 멈춰있기도 하고 누군가는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를 병마와 싸우면서도 청춘을 능가할 열정과 패기를 품고 있어. 삶을 완성해 나가는 여러 계절은 종료됐다가 다시 피어나길 끝없이 반복하겠지만 당신이 완전한 종료 버튼을 누르기 전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해가 바뀌니까 나에 대한 고찰이 심화되면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빈도가 늘어가. 근데 유심히 살펴보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들도 비슷해. 부장님도 상무님도 사장님도 다 열렬한 고민 속에 자아성찰을 하더라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직장인의 원초적인 고민 말이야. 까놓고 보니 어른들도 똑같아. 오히려 어른이란 이름으로 센 척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나약한 존재인 것 같아. 삶에서 센 척하는 나약한 존재를 만나면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자, 마음으로 측은하게 여기면서 돌봐주자는 뜻이야. 그리고 가끔씩 센 척하는 나 자신도 조금 돌봐주고. 인생이, 조직이, 우리들이 사는 곳이 반사적으로 학습되어 그런지 맹렬하게 쏘아붙이면 더 괴롭히려 들더라고. 알아, 나도. 때때로 내 힘으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 라며 호응에 외칠 때가 생기고 그 무력감이 나를 더 옥죄는다는 걸. 그럼에도 지나고 보면 바뀌는 것들이 있더라. 그게 시간의 힘인 것 같아. 세상이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때 어느 날 갑자기 주는 깜짝 선물인가 봐. 그래, 어른이라고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어른인 척하지 말자. 내가 아는 모든 멋진 어른들은 자화자찬하면서 어른인 척 하지 않더라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도망 필수. 삶에서 진리를 찾는다는 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옛 소년들이 찾고 헤매었으나 또한 현대에 이르러 유식하고 현명한 어른들이 늘 연구해 왔으나 만인이 이것은 진리요 하며 인정하는 일이란 쉽지 않다. 현재를 기준으로 진리를 만들 수는 있다. 현상에 대한 해결책도 그렇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며 때로는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본질들도 변한다. 그래서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를 세우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경험에 의거한 사회생활의 진리를 딱 하나만 피력해보자면 난 이 얘기를 하고 싶다. 내 길을 빨아가는 사람은 피해라 라고 말이다. 만나면 피곤해지고 상대하는 것만으로 에너지가 고갈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 물론 상대방에게 악의가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게 중요치도 않다. 요는 내 마음에 있다. 마음에서 저 사람 피해 라고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씩 내어주고 배려하다 보면 결국엔 내 에너지를 모두 내주어야 한다. 그리고 다 주었는데도 고마워하기는커녕 핀잔을 들 때도 있다. 급기야 그 에너지 수거꾼들은 나를 지배하려 든다. 쿡쿡 찔러보다가 쑥쑥 당해주니 이때나 싶어 달려드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다. 전문용어로 이런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한다. 단순히 나르시즘이 강하고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들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선 철저한 공부가 필요하다. 삶에서 나르시스트를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라. 이게 내가 지난 10여 년간 사회생활에서 깨달은 진리다. 나르시스트를 잘 피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단절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사회생활은 훨씬 덜 힘들게 흘러갈 수 있다. 인별에 돌아다니는 유명 이미지 중에 이런 표현이 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보단 개새끼를 적게 만나는 게 인간의 복이다. 조금 과하긴 하나 어떤 현자의 말보다 명언이다. 아는 척하는 것의 위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나도 직장생활 초기에는 이런 실수를 했다. 특히 높은 위치의 상사가 업무와 관련해 물어보았을 때 더 긴장하게 되고 그러면 아는 척해야 할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힌다. 하지만 이런 쓸데없는 척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정보는 위로 올라간다. 대표이사는 말단 사원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방면에, 모든 업무에 대해서 척척박사라면 이건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인간관계 사이에서 축적된 디테일한 정보는 대표이사에게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정보의 양은 비교적 동등하다. 누가 무엇을 아느냐의 차이다. 윗분들도 때로는 모든 일을 다 잘하고 잘 아는 사람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무언가 물었을 때 대답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리한 임기응변이 불러올 위기 상황은 생각보다 끔찍하다. 잘못된 보고는 그동안 쌓아온 신임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기도 하니까. 모든 일은 담당자가 있고 그는 그 일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대답할 일을 내가 뒤집어 써도 안 되고
물음에 대답하지 못한다 하여도 죄가 아니다. 중용에 군자는 처해 있는 자리에 따라 할 일을 행할 뿐 그 밖의 일은 욕심내지 않는다고 있고, 서경에는 한 사람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마라고 적혀 있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자. 대답하지 못해도 된다. 모르는 일에 대해선 아는 수준까지 말하고 다른 부분은 추후에 상세히 알아보고 보고하면 된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면 명백한 죄가 된다. 태도는 모든 것을 결정한다. 2020년 10월 한 연예인의 인성 논란이 벌어지며 세상이 시끌시끌했다. 논란은 계속해서 증폭됐고 소속사와 본인이 직접 사과했다고 하니 당사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음은 분명해졌다. 나는 그 연예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그래서 단순히 사건만을 놓고 생각한다. 업계에서 인성이나 태도의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자초한 문제로 단기간에 일종의 몰락을 경험하는 이 현상을 그리 나쁘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아니, 오히려 반갑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권선징악 스토리에 학습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 또한 그렇고 말이다. 그래서 그리 시끄러웠나 보다. 터질 게 터졌다 하면서 말이다. 하도 논란이 되기에 해당 연예인의 몇몇 사진을 보게 되었다. 웃는 얼굴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얼굴 너머의 표정이나 감정도 잘 보이지 않았다. 표정에 배어나오는 마음 상태는 숨기기 어려운 법인데 사진에서 보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인형 같았다. 생동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 안타까웠다. 그리고 지금 이 논란의 시간들도 중국엔 오래도록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텐데, 처음 이 사건을 접하고는 대체 평소에 어떠했기에 한 사람도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래도 사건이 마무리될 시점엔 몇몇 가까운 스태프들이 그 사람은 사실 따뜻한 사람이라며 지원 사격을 해주어 다행이긴 하다. 회사에 후배 사원이 들어오면 기회가 될 때 가급적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한다. 얘기의 요지는 태도가 곧 사회생활의 거의 모든 것이라는 말이지만 풀어서 설명하자면 인사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다. 우리 회사는 정기 공채가 아닌 수시 채용이기에 누군가가 입사를 하면 어느 팀의 어느 직원인지 다 알게 되어 있다. 입사한 그 사람만 누가 누군지 모를 뿐이다. 그래서 보통은 저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 생각하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니는데, 몇 번 그 광경을 목격한 나는 신입사원에게 미리 말을 해주자 판단했다. 보이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인사를 하면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기도 하고 민망한 부분도 있겠지만 꼭 인사해야 할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지 않아서 차감된 마이너스 점수를 다시 되돌리는 엄청난 노력보단 훨씬 덜 힘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었다. 그대들의 초창기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내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똑똑한 친구들은 바로 알아듣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살아온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기본 내실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걸 아무리 포장하고 순서를 바꿔 아닌 척 해보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인생의 큰 굴곡을 겪으며 바뀌기도 한다. 나도 인성 논란의 주인공인
연예인도, 연예인에게 상처받은 상대도, 우리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들도 모두 하나같이 다 살던 대로 살아가겠지만 아주 조금씩은 바뀌어 살아갔으면 한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엔 누군가의 수고스러움이 담겨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만물에 감사하는 시각을 느낄 수 있었으면.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서 그 사람을 성공시키기는 대단히 어렵다. 하지만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며 복수심에 있는 힘껏 망하게 하기는 쉽다. 기를 쓰고 망하게 만들 방법은 얼마든지 많다. 그럼 이 망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 부모님을 죽인 원수한테만 드는 마음은 아닐 것이다.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소한 이유로 나쁜 마음이 들 수도 있다. 내 안에 이런 나쁜 마음도 잘 다스려야겠지만 내가 다른 이들에게 한순간에 불온한 태도로 이런 마음을 품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고 또 살펴야 할 것이다. 겸손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태도는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나를 무너뜨릴 수도, 나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 행동이 영감을 낳는다. 언젠가부터 좋아하는 작가님의 글이 살아있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공감 가는 문장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분이 낸 책은 다 읽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은 실망스러웠다. 최근의 작품들은 자기 복제를 거듭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이런 의견을 친구와 주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친구 제이가 이렇게 말했다. 나도 있잖아, 그 작가님 글을 봤는데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 그런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인간관계 속에 살아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더라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작가는 세상과 호흡해야 돼. 너도 말이야, 독방에서 쓴 것 같은 느낌의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글을 써줘. 독자는 효용성이 느껴져야만 텍스트를 소비해. 그리고 독자에게 소비되어야 가치 있는 글로 남아. 이미 이 책의 원고를 작성하던 시기라 그 친구의 말은 뼈 때리는 조언으로 남아 가슴속에 깊이 박혀버렸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이라 그래서 할 수 있는 조언이었다고.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서 인공지능과 싸워야 하는 시대. 아니, 앞으로의 시대는 인공지능에게 필수적인 도움을 제공받고 이 존재로 가치를 재창출해야 하는 시대다. 이 시대에 내가 작가로, 직장인으로 가치를 남기려면 무엇보다도 살아있어야 한다. 살아있다는 건 인공지능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나만의 무엇을 남겨야 한다는 것. 독방에 갇히지 않고 밖으로 나아가 나만의 문체와 시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세상 속으로 끝없이 던져야 한다. 결국 행동하는 지성과 감성이 세상을 조금씩 내 편으로 사로잡는다. 언제나 행동이 영감을 낳는다. 영감이 행동을 낳는 일은 드물다. 프랭크 티볼트. 일에서는 인생 맛이 난다. 인생은 매일매일 눈앞에 펼쳐진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숙제의 연장이다. 그 속에서 일의 색깔과 맛을 감별하며 해마다 자기만의 인생 팔레트를 채워나가는 것이 사람의 일생이다. 어떤 사람은 단맛만을 노리고 방황하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쓴맛에 도전하며
자신을 혹사시키기도 한다. 그렇게 인생은 스스로 어떤 맛을 찾아가는 긴 레이스다. 어느 날 회의실에 놓인 과자가 우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부장님은 오후가 되니 단 게 땡기네 하며 초콜릿 과자를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루가 되게 고단하셨나 봐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잠시나마 달콤함을 찾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피곤하면 달고 짠 것을 찾게 된다. 다른 직원들도 과자를 먹으면서 미소를 보였다. 인생의 쓴맛을 잠시 밀쳐내려는 마음이 살짝 엿보였다. 세상은 역경을 딛고 올라선 사람만을 존경한다. 그들은 쓴맛을 삼키면서도 기회가 될 순간을 놓치지 않고 찾아내는데 진심을 다한 사람들일 것이다. 노동의 가치를 단 것에만 두면 일상의 시련이 펼쳐졌을 때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균형 감각을 잃게 된다. 전력을 다해 내 인생 맛의 밸런스를 맞추고 싶다. 무엇보다 밸런스가 잘 맞아야 맛있다. 나의 맛있는 인생을, 나만의 레이스를 성실하고 치열하게 완주할 예정이다. 네, 이청환 작가님의 너의 사회생활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책 읽어드렸습니다. 냉담한 현실인 직장생활에서 끄집어 올린 감성 문장의 향연이라고 써 있는데 좀 직장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직접 직장인으로서 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공감이 가는 문장들이 많았어요. 아마 제가 읽어드린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들도 참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 중에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라는 부분은 참 살면서 그렇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왠지 나서기가 힘들죠. 내가 나섰다가 어떤 불똥이 나에게 튈지도 모르니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참 저자님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경험으로 알죠. 괜히 잘못 나섰다가 나만 피해보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들 때문에 어떤 불의를 보고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어떤 순간에는 용기 있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참 공감이 돼서 그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꼭지도 괜찮았어요. 갑과 을의 월급이란 꼭지요. 치과 원장은 치료를 받으러 와라, 저녁에도 봐주겠다라고 했는데 간호사가 퇴근해야 되니까 안 될 것 같다라고 오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는 그 얘기 공감이 된 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원장님이 주인이라고 볼 수 있고 간호사님은 주인은 아니었던 거겠죠. 그냥 내가 잠깐 돈을 벌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병원의 발전에는 큰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랬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간호사분께서 그 병원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었다면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주인의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이 됐던 게, 제가 살던 곳이 전세로 있을 땐 참 화장실 청소도 잘 안 하고 좀 창피하지만 잘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제 집으로 산
분양받은 집에 들어와서는 참 열심히 치우고 청소도 잘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뭔가 어떻게든 주인의식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때 공감 갔던 챕터 중 하나가 또 어른인 척 할 필요 없지 않을까 하는 말도 괜찮았어요. 센 척하고 오히려 뭐라고 하려고 하는 상사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또 불안해서 뭔가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또 혼나면서도 참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래 저 사람이 불쌍하지 하고 넘기면 좀 저도 좀 괜찮고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도망 필수. 진리를 찾는 게 어렵다라는 말을 처음에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진리를 하나 찾은 것 같은데 바로 길을 빨아가는 사람은 피해라 하는 진리라고 합니다. 만나면 피곤해지고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고갈되는 사람은 피해라. 근데 이거 맞죠, 진짜. 나르시스트들, 진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멋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네. 엮여봤자 좋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던 꼭지가 아니었나 합니다. 그리고 또 아는 척하는 것의 위험,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거. 회사에서 윗사람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 내가 바로 대답하지 못하면 되게 무능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몇 번 있거든요. 저도 있었고요. 그럴 때 괜히 뭔가 대답해야 할 것만 같아요. 내가 모르는데 좀 무능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몰라도 억지로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좀 낭패를 본 적도 있고요, 사실. 예, 그럴 때 그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 부분도 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책을 보면서 내 삶과 좀 비교해보고 적용해보고, 나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나도 저랬지 하면서 조금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아는 건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알아보겠습니다. 추후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알아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도는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부분도 좋았어요. 네. 연예인이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물음으로 시작하는 건데요. 그쵸. 태도가 중요하긴 해요. 그쵸. 이 사람이 평소에 하는 행동에서 어떤 뉘앙스가 풍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도 하고, 저 사람 참 괜찮다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거니까요. 그건 이 사람이 나한테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이 사람이 평소에 그냥 하는 모든 행동들에서 느껴지는 감정일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아요. 여튼 이 정도가 좋았네요. 그래요. 너의 사회생활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요. 저도 참 뭐랄까 사회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해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다 좀 더 즐겁게 회사 생활하고 즐겁게 어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사 생활은 어떠신가요? 궁금하네요. 네, 오늘도 굿나잇 하시고요. 내일도 월요일인데 즐겁게 또 재밌게 지내봐요. 알겠죠?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자요.